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8일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019년 9월 이후 최장 랠리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코스닥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하에도 20% 증가한 2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영업이익률이 2년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흐름은 어땠나요? 네,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제기된 에코프로비엠, LNF 두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상장설을 부인한 에코프로비엠은 오전장 하락을 딛고 상승 반전했지만 LNF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극재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 오늘 PNT, A프로 등 2차 전지 장비주들의 탄력이 좋았는데요. 섹터 내 순환매 흐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중소형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하반기 왕좌 복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2차 전지주. 오늘 대장주인 양극재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장비, 전고체, 폐배터리, 재활용 종목들이 약진하면서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양극재 수요 둔화, 폐배터리 주목입니다. S&E 리서치는 다가오는 2040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6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지난 2분기부터 양극재 수출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서 양극재 관련주가 속도 조절에 나설 시 폐배터리 관련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 탄력이 좋았죠. 네, 폐배터리 재활용 대장주인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을 중심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규모의 시장 형성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종목별 성장성 가시화 시점에 따라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폐배터리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엔터주 2차 전지 부럽지 않답니다. 엔터 산업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예고에 K-팝의 구조적 성장세로 연간 이익은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오늘 엔터주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하이브, JYP 엔터, SM, YG 엔터테인먼트, 엔터 4사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블랙핑크 공백 우려가 제기된 YG 엔터테인먼트는 장중 등락을 반복한 끝에 빨간불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기대치와 함께 주가도 레벨업 중인 엔터주, 높아진 K-팝의 위상만큼 재평가받는 기업 가치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폐배터리 재활용 엔터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세비캠과 IS동서,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양극재 수요 둔화, 폐배터리 주목입니다. 자, 2040년에 폐차되는 전기차 수를 보니 약 4,22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의 성장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2차 전지 순환매에 좀 양극재 종목들이 쉬어갈 때 또 대안이 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차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아직 본격적인 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산업이 좀 말이 많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뭐 거기에 그 많은 전망에 따라서 시장의 밸류와 또 멀티플이 천차만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본격적인 폐배터리 마이닝,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원재료를 뽑아내는 이제 그런 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좀 규모가 필요하고 그 규모가 나오려면은 뭐 2030년 이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뭐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뭐 배터리 제조사 혹은 완성차 쪽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폐배터리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약간 아직 긁지 않는 복권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는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개화기는 2025년 이후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현재는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성장성에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은 정확하다. 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가시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오늘은 저희가 세비캠과 또 IS 동서를 매도의 기술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에 두 분 모두 고 사인을 주셨는데 과연 얼마나 좋을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캠부터 볼까요? 세비캠 오늘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세비캠의 매력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사실 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철저하게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세부 섹터 간의 순환매의 흐름으로 전 보고 있고 에코프로 해외 관련 뉴스 그리고 최근에 그 비슷한 종목들의 강세에 좀 편승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번에 폐배터리가 차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개화 직전에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뭐 과거에 이제 셀 업체들 옆에 붙어서 이제 불량품의 재활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하나의 이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성에는 의심의 여지는 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단기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역시 긴 호흡에서의 시각에서 고사인을 드릴 수 있는 명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폐배터리 재활용이 뭐 이제 배터리를 분해를 해서 니켈이나 뭐 리튬 같은 소재를 추출을 하는데 소재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좀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비캠의 기술력 그리고 이제 회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좀 보실까요? 네, 세비캠은 재활용 양극재에 용매를 첨가해서 전구체 복합액을 액체 상태로 판매를 하죠. 액체 상태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줄여줌으로써 동사 또한 마진을 확보하고 고객사 또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인데요. 동사는 액상형 분리 기술을 기반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유가 금속 회수율이 95% 이상에 달합니다. 때문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영업이익률 OP 마진이 17.9%였던 반면에 동사의 22년 영업이익률은 21.2%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상승과 함께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19년도에 매출액이 155억, 영업이익이 10%대였는데 그 다음 해에 200억 12%, 그 다음 해에는 300억 16%, 작년에는 480억에 21%까지 상승을 했는데 매출액 증가액보다 영업이익률 증가 추세가 더욱더 가파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1, 2공장 제외하고 3공장이 내년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인데 이미 수요처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그리고 25년도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동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레벨업이 뭐 지금부터 이미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폐배터리 이제 좀 재활용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하면 이제 성일하이텍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강도가 조금 더 약하긴 했습니다만, 뭐 대기업과 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던가 해외 현지에 뭐 증설을 한다던가 이런 투자 행보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업체인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뭐 증설이나 해외 진출 현황이 어떤가요, 차장님? 네, 업력은 오래됐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이게 이제 상장할 때도 2025년 밸류를 끌어와서 좀 상장을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나오는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감이 드는 그런 부분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거는 이제 한 5년 남짓인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LG약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고 향후에 이제 연간 1,000억 이상의 매출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들어왔던 그 자금으로 방금 지점장께서 짚어주셨던 이제 3공장이 이제 내년에 가동이 되면은 이제 연간 한 7,000톤 정도의 뭐 추가적으로 그런 좀 캐파를 좀 증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예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해외 진출 내역이 아직도 좀 미미합니다. 미진하고 지난 6월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해외에 대한 레퍼런스가 좀 없다 보니까 향후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좀 업력을 좀 쌓고 그다음에 좀 해외 진출을 이제 동시에 가져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있다 보니까 일단은 국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행보를 보여줄지가 관건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해외 행보도 좀 속도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을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이 이제 지난해 8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 9월에 그 신고가가 이제 18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그 당시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45% 정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인데 뭐 상장 초기라던가 올해 뭐 연초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다행이지만 이때 이제 고점에 담으신 분들은 좀 기다림의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고 계시잖아요. 기존 보유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격적인 전략 좀 어떻게 짜나가야 될까요, 지원장님? 네. 믿음이 있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폐배터리의 재활용은 굉장히 장기적인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노이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양극재에 대한 수요 둔화 그리고 마진 압박과 같은 2차 전지를 압박하고 있는 노이즈가 있는데요. 이런 양극재 수요 둔화, 마진의 축소가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탑 티어인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포드나 폭스바겐, GM과 같은 다음 티어 그룹들의 전기차 판매가 다소 저조하다, 둔화된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셀업체라든가 다른 이 소재 업체들의 시야를 압박해오는 그 마진 축소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테슬라와 같이 전기차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기차를 싸게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 전기차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또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추출 그리고 소재를 싸게 가져오로써 한계가 있거든요. 네. 결국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폐배터리의 활용, 리사이클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의 리사이클링 추세는 장기적인 트렌드다라고 네. 강조드리겠고요. 그에 맞추어 매년 영업이익률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안 오른다면 밸류에이션에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시기의 문제이지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도 너무 깜깜하게 생각하지 말고 14만 원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좀 홀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IS 동서로 좀 넘어가 볼까요? IS 동서가 이제 7월 중순부터는 차근차근 저점을 높여오고 있는데 오늘도 6.8%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이 종목에도 두 분 모두 고 사인을 켜주셨습니다. 정경민 차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IS 동서를 예전에도 한번 좀 네.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관련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뷰이신 걸까요? 아니면 IS 동서만의 매력이 좀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뷰죠. 전체적인 약간의 이제 뷰로. 편승 효과가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건설 경기, 건설주와의 호흡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훨씬 이쪽에 건설 쪽에 더 민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자회사의 폐배터리 이슈가 이제 간헐적인 강세는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아직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이제 수거, 처리, 분리, 회수, 폐기 이런 일괄적인 그런 밸류체인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한 그런 밸류를 어느 정도는 깔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좀 주가 레벨이 무너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편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건설이지만 이제 자회사인 그 인선 ENT를 인수를 하면서 폐배터리주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시장에서 돋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이 밸류 체인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 성장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지점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올해 1월이었죠. TMC 지분을 100% 취득하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지금 리사이클링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데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조달은 인선 모터스에서부터 그리고 전처리는 BM 솔루션 그리고 후처리는 지분을 인수한 TMC로부터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데요.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에서 결국 원재료라는 건 폐차를 얼마나 싸게 잘 확보하냐입니다. 이미 인선 모터스에서 이 원재료 조달에 대해서 밸류체인을 갖췄기 때문에 이 IS 동서의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순수한 이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의 영업이익률을 본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비캠보다 더 영업이익률을 높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성장 동사의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부분의 성장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IS 동서의 좀 주가를 보자고 하면은 사실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점이 점차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황이 아무래도 좀 둔화돼서 그렇겠죠. 좀 장기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좋은 구간인 건지 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차장님? 네, 그거죠. 밸류죠. 그러니까 버티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의 하방 경직은 강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좀 상승 트리거가 마땅치 않은 건설주로 좀 분류가 된 탓에 저는 당분간 201선을 가운데 두고 굉장히 네. 좀 지루한 그런 횡보 국면이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3만 원과 4만 원 사이에 놓이면서 가운데 있는 3만 5천 원 선, 201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좀 횡보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전략을 좀 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좀 무리한 추격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둘 다 주가는 예전에 뭐 그 고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과연 그렇다면은 폐배터리를 내가 좀 장기적인 성장성에 베팅하겠다. 이 두 종목 가운데서 하나를 좀 선택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익원 지점장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실까요? 나의 투자 포인트가 폐배터리다라고 하면 단연 퓨어 플레이어에 베팅을 해야겠죠. 단연 뭐 세비캠이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보통 이렇게 본업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종목들은 퓨어 플레이어가 굉장히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서 사기 부담스러울 때 두 번째, 세 번째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데 지금은 퓨어 플레이어인 세비캠조차도 많이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과 주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삼으신다면 세비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폐배터리 종목으로 가자.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네, 뭐 이 두 종목에서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이제 세비캠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이제 IS 동서는 아직까지는 좀 건설 쪽에도 좀 더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민감도가 있어서. 좀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퓨어 플레이에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세비캠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두 분 다 손을 들어주셨는데 앞으로의 또 그 폐배터리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쫓아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터주로 넘어가 볼까요? 뭐 엔터주는 많이 올랐어도 비싸지 않다, 더 오른다라는 게 엔터주에 대한 증권가의 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뭐 얘기입니다. 뭐 상반기 랠리에도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더 높이 날아올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또 2분기 호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뭐 엔터주가 1분기보다 더 나은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 충분할까요, 이건 지점장님? 네, 엔터 회사별로 그리고 그 회사의 신규 앨범이라든가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기는 각각 회사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은 엔터사별로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고 성장, 증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분기별 실적보다는 연도별 실적 증익 트렌드는 엔터 3사, 4사 모두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분기별 증익보다 이 연도별 실적 증익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하반기로 더욱 높은 비상이 기대되는 엔터주 매도의 기술의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를 올리고 이제 두 분의 사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 사인을 주셨고 YG 엔터는 정경민 사장께서는 지금 스탑을 주셨어요. 한 종목에는 지금 좀 엇갈린 흐름이 들어왔는데 YG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에 고점을 찍고 우하향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 뭐 엔터사들 좀 좋았는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님께서는 좀 경계 신호를 지금 주신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경계하자라는 의견이실까요? 뭐 다른 대형 엔터사랑 다른 주가의 향방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시장에 맞서지 말자라는 뭐 단순한 좀 논리고요. 엔터주들도 저는 뭐 2차 전지 못지않게 JYP의 지수 편입에 대한 편승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끼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원체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그만큼 실적의 뒷받침이 뭐 약간이라도 주춤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YG는 더군다나 태생적으로 좀 블랙핑크의 모든 방향성과 속도가 맞춰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그러니까 YG 안에 다른 아티스트의 영향력과 화제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리사의 재계약 여부가 작년부터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네. 저는 뭐 굳이 이런 불확실성이 큰 요인에 맞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 말고 이제 다른
대형 엔터사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YG엔터가 못 올랐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싸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어떤 시각을 믿고 가시는 네.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오래간만에 좀 스톱 사인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 YG엔터가 이제 오전에는 하락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강보합으로 좀 거래를 마쳤는데 이희원 지점장께서는 고 신호를 주셨어요. 고해도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고 사인을 드렸지만 저도 업사이드 면에서 그리고 탑픽은 아니다라고 강조드리겠고요. 일단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분기 215억, 3분기 158억, 4분기 126억 점차 분기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1분기가 326억이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8월 달에 월드 투어 이후에 블랙핑크의 휴식기에 따른 상고 하저 실적을 보여주고요. 다만 연간 성장은 지속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엔터 산업에서 이 동사가 크게 벗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고 의견 98,000원 드렸는데 올해 예상되는 PER이 22배 그리고 내년 예상되는 PER이 20배입니다. 산업 평균 PER이 30배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여기서 결국 산업 평균의 PER이 과연 할증될 것인가 할인될 것인가 중요한데 엔터 산업 자체가 저는 할인의 요소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팝의 디레이팅 요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사도 이런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PER을 깎을 만한 이슈는 보이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지금 K-팝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YG 엔터테인먼트를 하락 요인을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노이즈 이슈가 이제 블랙핑크 이슈잖아요. 뭐 리사의 재계약이 아직 뭐 불투명하고 하반기에 또 뭐 블랙핑크가 휴식기를 가지면서 실적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YG에서 블랙핑크가 매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고 또 2분기의 실적은 조금 올해 정점이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차장님?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확한 비중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들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71%로 보는 데도 있고 많게 보는 데는 뭐 80% 이상으로 보는 곳도 있어요. 워낙 또 상반기에 좋은 이슈들이 몰려 있었고 월드 투어 성과가 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분기 매출은 거의 사상 최고치에 육박할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고 하저의 흐름을 좀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블랙핑크 이외의 주가 모멘텀 요인이 일부 아티스트 컴백 또 뭐 베이비 몬스터 론칭 뭐 그런 정도인데요. 이런 네. 것들 다 합쳐도 블랙핑크 한 일주일 활동하는 것도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요인에 투자 심리에 결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는 리사의 재계약까지 좀 이렇게 같이 뭐 만약에 불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 주가는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불확실성에 맞서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네. 조금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맞서지 말자. 네, 네.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봤을 때 그 BTS로 한참 논란이었는데 그 공백을 뉴진스가 좀 채워줬고 주가가 좀 안정을 찾았잖아요. 방금 말씀을 주신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9월에 이제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어떨까요, 지점장님? 네, 베이비몬스터만 봤을 때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현재 300만 명을 돌파했죠. 그리고 선 공개한 곡인 드림이 5천만 조회수를 근접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기록을 봤을 때 과거에 뉴진스가 기록했던 국내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신기록이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 뉴진스의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것만으로 실적이 증가되진 않겠지만 네. 저는 이는 밸류에이션 할인 폭을 조금은 축소해 줄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EPS 면보다는 밸류에이션적인 면에서 베이비몬스터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에서는 수급을 더 당겨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적인 그 가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경민 차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네. 뭐 이렇게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일단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포인트를 정하시고 그거를 이탈할 경우에는 뭐 빠르게 좀 대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엊그제 만들었던 이제 그런 좀 저점 7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어느 정도 뭐 절반 정도를 줄이시든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 갭을 메꾸는 그런 순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심을 절하할 수 있는 그런 재계약 소식이 만약에 예스라고 나온다면 주가는 9만 원대로 올랐을 것이고 만약에 재계약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제가 지금 이게 만들어드렸던 7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좀 시나리오대로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놓고 봤을 때는 재계약을 하고 상반기에 좋은 실적의 주가가 레벨업돼서 이제 9만 원대로 좀 올라서고 또 베이비 몬스터까지 성공적으로 론칭을 하는 경우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계약도 불발하고 2분기 실적이 뭐 피크아웃 인식을 좀 가져가고 있고 베이비 몬스터도 이렇게 화제성이 크지 않게 되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너무 큰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성향상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7만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고 그걸 이탈할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조금 빠졌다가 뭐 재계약이 확실화되면은 그때 뭐 들어가도 된다라는 네, 네, 정도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략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하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하방을 확보하는 흐름인데 오늘은 2%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하이브는 이제 두 분 모두 동일하게 고 신호를 주셨는데 이희권 지점장께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수급적인 요인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사실 선별적으로 섹터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데 그 주요 요인은 수급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수급의 주요 포인트는 쇼커버 그리고 ETF에 의한 수급인데요. 뭐 쇼커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차 전지에서 보여주었다시피 제가 강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ETF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자금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은 ETF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내든 글로벌이든 ETF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글로벌 엔터 ETF, 미국 엔터 ETF에서 편입 가능성 그리고 편입이 된 종목은 유일하게 국내 하이브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하이브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덩치가 커질수록 ETF의 효과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펀더멘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도 타 종목에 비해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엔터 ETF에 편입도 되어 있는 데다가 새롭게 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좀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하이브가 증권사 대부분이 그 엔터사에서는 좀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2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차장님? 네, 뭐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700억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갈림길일 것 같아요. 선방이냐 하회냐 이게 좀 갈림길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뭐 좀 이 아이돌 세계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방업세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방탄소년단이 없으면 세븐틴이 왕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신조어네요. 네. 신조어까지는 아니고 저도 이제 엔터 쪽에 좀 관심이 네, 좀 많다 보니까 MZ 세대들의 네, 이런 말이 있듯이 좀 세븐틴의 이제 유닛과 완전체 활동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좀 볼 수 있었고 뭐 르세라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곧 유지스의 뭐 출격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또 초동으로 나왔던 이제 그런 판매고는 또 이제 이번 분기에 좀 잡힐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일단 저는 매출 6천억에 영업이익 700억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어느 정도 뭐 급상승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25만 원대를 잘 지켰고 30만 원대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은 네.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하이브가 이제 상반기 미국 CD 판매량 탑10에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지민, 뭐 세븐틴 이런 뭐 아티스트가 대거 포진이 됐다고 하고 말씀 주신 대로 내일 또 뉴진스의 본격 컴백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에는 실적적인 눈높이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해서 증익이 전망되고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1,247억 그리고 하반기에는 1,467억이고요. 4분기에는 BTS B의 컴백과 그리고 보이그룹 데뷔가 예상되어 있죠.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 저, 하, 고 그리고 연도별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2,700억, 내년 3,100억, 그리고 내후년 4,000억이기 때문에 네. QOQ, YOY로 증익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YG와는 다르게 상저하고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희권 지점장께서는 이 가격적으로 매매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그 의견에 45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는데요. 오, 굉장히 네. 목표 가격이 높죠. 그러네요. 저는 약간 뜬구름 잡는 수로일 수도 있고 크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은 하이브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BTS가
군대에서 전역을 할 거고 완전체가 복귀를 할 겁니다. 네. 이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죠. 때문에 그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시간은 하이브 편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저는 장기적인 섹터의 트렌드를 이런 수급적으로 ETF도 보지만 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으로도 살펴보거든요. 과거에 과학자가 장래 희망이었을 때 IT 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장래 희망이었을 때 바이오 붐이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방송 댄서와 같이 K-팝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국 가상 자산도 금리 하락에 의해서 상승하게 될 겁니다. NFT 붐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해서 4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와, 수익률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45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베팅에 좀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은 뭐 세비캠과 IS 동서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경방이 9%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나이스도 8%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진양홀딩스 보시면 장 마감 후에 한 주당 50원의 현금 대당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2%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진양화학 그리고 진양폴리, 진양그룹주들이 시간에서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상지카 일룸이 현재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12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장 마감 후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바로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599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바이오솔루션도 9%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1% 강세 보였던 초록뱀 컴퍼니도 5%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HP테크놀로지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6% 강세 보이면서 2,785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드림텍 오늘 18%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1.6% 하락한 12,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메타랩스 오늘 약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하락하고 있고 또 유니캐스트 보시면 첨단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 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16,2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웹스 보겠습니다. 고부가 신소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7%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시간의 단일가에서 4% 가까이 밀리면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52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이화공영 5% 상승 나왔지만 시간에서 3% 가까이 밀리면서 5,2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토목과 철근,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우원개발 역시 4% 상승을 보였지만 시간에서 파란불 켜졌습니다. 2.5% 하락하면서 3,6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곤 PB KNJ, 정경민 차장 태움,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 DIC 가지고 오셨는데 강석곤 PB의 라이징 스탁 KNJ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예, KNJ는 반도체 부품 회사로서 제가 뽑은 라이징 포인트는 두 가지, TCK의 대항마란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증설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크게 오를 거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체 TCK의 대항마 그리고 뭐 증설 효과를 좀 주목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TCK의 버금가는 기술력도 확보한 업체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이 기술 자체가 팔고 있는 물건 자체가 이제 CVD, 이제 SiC라고 하는 건데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 이제 TCK라고 하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죠, 기존에는. 근데 이제 KNJ라고 하는 회사가 이 시장의 후발주자 중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TCK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지만은 뒤따라가면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TCK가 이제 비포 마켓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NJ는 애프터 마켓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애프터 마켓뿐만 아니라 비포로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CK는 특허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NJ에 대해서 기술 침해 소송을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이것이 큰 리스크로는 커지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각 공정 중에서도 특히나 낸드 플래시 적층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시각의 횟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정전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플라즈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걸 보호해주는 이 물건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CVD라고 하는 공법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 네.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높은 품질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TCK가 독점을 하고 있던 시장에 후발주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KNJ가 가장 경쟁력이 높다. 그러면 실적적으로는 뭐 얼마나 좀 성장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텐데요. 원래는 캐파가 좀 작았습니다. 기존만 하더라도 사실 좀 작은 편이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87억 원 가까이를 생산 능력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으로 확대할 시에는 지난해의 2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SK 하이닉스 1차 벤더로 이제 선정되면서 급히 캐파를 증설해 왔습니다. 내년 12월 정도에 완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투입하기로 결정한 200억 원을 구해야 되지만은 회사 자금이 많지 않아서 10일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에 비해서 캐파가 작기 때문에 추가 증설을 더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의 예상치는 16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은 2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증설이 끝날 경우에는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680억 원, 1년 680억 원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설로 이제 지금 자금 확보가 필요할 수가 있고 내년 이제 12월에 증설이 완공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들어가서 목표가를 좀 노리는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1차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초 13,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24,000원대로 대략 2배 정도 성장한 상황이죠. 네. 가격이 말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SBD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시장의 성장성은 유망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2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PR 19배를 반영해서 총 3,800억 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목표가를 선정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29,900원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45,0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태움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조선, 풍력, 플랜트 등 이번 산업재 사이클에 모두 대응이 가능한 반조 업계의 최강자라는 이유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최강자라고 하셨는데 뭐 전방 업황들이 모두 최근에 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낙수 효과에 대한 스토리 좀 어떻게 짜나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저처럼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한때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어요. 믿기 힘든 과거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기업의 이제 전체적인 그런 변화 속에서 기본적인 철강 단조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제강 사업까지 확장을 했고 풍력 발전, 오일가스 또 뭐 석유화학, 또 산업기계, 원전, 조선, 우주항공 정말 다양한 그런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범용 제품 그리고 또 고객사에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주문을 주는 이제 그런 제작이 가능한 이제 그런 이게
역량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풍력이나 조선이나 원전 등의 이런 산업재 사이클에 좀 대응이 가능하고 글로벌로 이걸 확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조 제품의 어떤 자유형 단조 제품의 경쟁사는 사실 뭐 이탈리아 업체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부품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좀 재무적인 어려움을 좀 겪었다 보니까 이제 손상차손 1,400억 가량을 그간 떨궈냈고요. 감가상각도 그만큼 많이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자본 유보율은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하는 이제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 2분기 실적 좀 기대되고요. 향후에 이제 연간 기준으로 과거의 연강을 좀 되찾을 수 있는 재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주가적으로는 그 위세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산업재의 특징은 이제 추세를 가져간다는 특징이고요. 뭐 이미 주가는 10,000원에서부터 지금 18,000원까지 뭐 80%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뭐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산업재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클은 늘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만 좀 감안을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태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총계가 5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3천억 한 중반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자기 자본하고 시가총액이 같아지는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뭐 16,000원 정도의 손절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희권 지점장의 DIC 들어볼 텐데 라이징 포인트와 성장 스토리 한꺼번에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라이징 포인트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용 부품의 매출 믹스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순환매가 상승세가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적이 분기별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과 밸류에이션이 되는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연 기관용 변속기 그리고 친환경 감속기 SBW라고 전자식 변속 시스템이 주력 제품인데 사업 전반의 호조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동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데일 USA가 올해 하반기에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립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최대 50만 대까지 확대 예정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런 EPS 상승 외에 동사가 내연기관 친환경 차량 부품 SBW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 내연기관의 매출 믹스가 아닌 친환경 매출 믹스의 개선은 마진의 확대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상승도 가져올 만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섹터도 좋고 지금 친환경 차량에서 이렇게 가셔야 될 성과 바로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략은 어디까지 높여볼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DIC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나무기술입니다. 레드햇과 공동으로 출시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했습니다. 어제 8%, 오늘은 2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4위 종목은 DB입니다. 외국인이 8거래 연속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 강세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강한 에너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3위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협력 업체입니다. 오늘 18%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갑니다. 4% 상승한 3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통합 외관 검사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다 잠시 주춤한 모습인데 오늘 시간에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어제 21% 급등 후 오늘 빨간불 이어가지 못하고 정규장에서 3%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AD 테크놀로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제조 설계 업체로 삼성전자와 테슬라 협력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8%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4%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주가 방향 따라가 보면 좋을까요? 예, 그 AD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전에도 이제 매도의 기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기둥을 바탕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2년 설립 이후로부터 TSMC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아왔었고 그 이후 2019년부터는 삼성전자와 이제 협업 관계에 가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팹리스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파운드리 업체랑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그 AI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점점 더 커지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에서 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이 디자인 하우스가 정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고 레퍼런스가 이미 확인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을 낼 것이고 또 기대감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유효하다란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DB도 보겠습니다. DB그룹의 지주사인데요.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이 뜨겁습니다. 정규장 4% 상승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DB라는 그룹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뉴스가 올라온 게 없어서 그에 대한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DB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은 기업 내용 자체를 보자면은 화학 및 철강 제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주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의 경우에도 DLENC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미국 쪽에서 SMR이라고 하는 기업 그쪽에 이제 수주를 받고 있고 상사 수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DB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마인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B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인텍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강석훈 PB의 지난주 라이징 스탁이기도 한데요. 한 주간 정말 가파르게 상승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요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예, 인텍플러스 전에도 이제 미코란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HBM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주는 계속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다뤄지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특히나 이제 3분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기대를 모을 기업이란 점에 있어서는 부인할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텍플러스와 같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좀 바라보게 돼야 되는데 전에 했던 말씀들을 조금 더 한번 이제 복습하는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반도체 수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 검사를 꼼꼼하게 하는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특히나 1사업부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2사업부에서는 하이엔드 패키지 기판 외관 검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검사에 있어서는 이 기업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자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의 아시아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9% 하락, 선전도 1% 넘게 빠졌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는 0.1%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최대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 산업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엔 대형 개발업체인 다렌 완다그룹의 채무 불이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23일이 만기일인데요. 채권 4억 달러 중에 최소 2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완다가 7월 만기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중국 기업의 역외 채권 발행이 더 어려워지고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홍콩의 6월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됩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닥스 지수는 0.08%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도 알아봅니다. 캬크 지수는 전거래일 0.1% 상승으로 마감했죠. 오늘도 0.15%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임하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